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째 영달 스터디 1등 강사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약사회 스타 강사 박영달입니다. 오늘의 첫 교시, 한약사와 약사의 운영 영역인데 최근 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행정처분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취급은 이미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고 이미 처벌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약사의 문제의 핵심은 뭐다? 밑줄 치세요. 바로 비한약제제 일반약품 판매와 면허 교차 고용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근데 법안이 막 통과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한약사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는데 다 복주일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럼 약사법 개정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박영달입니다. 저는 이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해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약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한약제재의 범위를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처 간 핑퐁 게임이 끝나게 되고 한약제재는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약사, 한약사 간 교차 고용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의원급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 교차 고용을 법으로 막아두고 있는데 이를 확장해서 약국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약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행부가 바뀌면서 한약사 TF가 사라진 시기에 한약사 개설약국이 보시는 것처럼 폭증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각자 도생하고 있는데 한약사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전국의 한약사 문제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속적이고 전국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약국으로의 비한약제 의약품 유통 반드시 막겠습니다. 다음으로 약사의 운영 파트인데 현재 약사회가 어떻습니까? 엉망이다? 맞습니다. 일단 약사의 미래가 있으려면 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출신 학교, 지역, 나이를 초월해서 임원 구성을 하고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꼭 발굴해서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가이나 매달 너무 스트레스인데 이거 지금까지 심평원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뭉개고 있거든요. 이거 더 이상 행정편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자동 정산해야 합니다. 그럼 약국에서는 약가 인하가 언제 발생해도 나달까지 모두 정산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수교육은 제품 홍보식 강의가 아니라 전국에 실력 있는 강사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님들은 하시는 일, 수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 2교시 편의점 약배달 영역에서 뵙겠습니다.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점 상비약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단골로 등장하는 파트이니 집중하시고요. 최근 미래 소비자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4.3%에서 안전 상비약 판매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준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죠? 벌 받아야겠죠. 이처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편의점은 다 고발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24시간 규제 완화하겠다, 품목 확대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 박영달은 이거 무조건 막아내겠습니다. 저 박영달은 지난 10월 27일 건강소비자연대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편의점 약과 약국약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편의점과 약국약은 용량 차이가 나고 성분 차이가 있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편의점에서 일반 약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알리게 되면 국민들은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지 않고 약국으로 오게 될 겁니다. 대국민 홍보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배달 파트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전제 조건은 성명처방, 공적 전자처방전입니다. 이 두 개 안 되면 비대면 진료, 약배달 무조건 반대입니다. 총력 저지하겠습니다. 현재 PPDS는 민간 플랫폼이 약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인데 이거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공적 플랫폼으로 바꿔야 하고 필요하다면 의사단체와도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퀵이나 배달 제행업체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약 배달하고 있는 약국들 다 처벌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알려드려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강의 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약심, 뒷심의 3심, 기호 3번 대한약사회장 후보 박영달 약준모 회원님들에게 전하는 글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약사회는 대외적 위협과 내적 문제로 힘든 시기입니다. 환자들은 예전만큼 약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약사들은 약사를 떠나 직접 건기시를 팔고 배달 사기업은 직접 약국을 차리고 도매상을 차리면서까지 약사회 내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현실적 지위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동안 의사, 간호사는 몸 바쳐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지만 약사는 약국주의로 전락했습니다. 대위기 시대입니다. 이런 참담한 시기를 후배 약사님들이 맞이하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당장의 산적한 현안들, 한약사의 약권 침탈, 성명 처방, 약 배달 등 치료해야 할 굶은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사 직능을 보호하면서 약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수가를 늘려야 합니다. 약사회는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회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위기 극복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약사회뿐만 아니라 지부와 분회 그리고 약사회 회원이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대위기 시대를 약사회 대전환의 시기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약준모 회원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약사회의 등불이며 현재의 주인공이며 미래의 약사를 이끌어 나갈 동력입니다. 약준모가 있기에 지금의 약사회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약준모 선생님들, 약사회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매 눈으로 약사회를 지켜보시고 현안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초심, 열심, 뒷심으로 우리 약사 직능의 번영을 위해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에 출마한 기호 3번 박영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한약사, 약사의 양류 행위를 침범하는 한약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한약사 문제가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이유를 해결하시고자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현재까지의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동안 약준모 선생님들이 꾸준히 한약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익 활동을 해주셨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된다면 약준모 선생님들과 항시 정책 협의를 통해 한약사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로는 지금까지 대한약사회의 의지가 역대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정말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생각했으면 이렇게 30년 가까이 끌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영달은 그동안 뭘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년 한국갤럽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응답자의 88%가 명칭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고 83%가 이를 법으로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지부장 취임 후부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부 최초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회원 신고 접수를 전면 거부하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한약사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한국갤럽을 통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일면 산면에 광고하였으며 홍보용 약봉투 50만 장을 제작해 경기도 내 전 약국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10월에 한약제재 표기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도 56종의 한약제재에 대해서 건강보험급여를 하고 있는데 포장 용기에는 한약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약품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는 금년 7, 8월 중에 경기도 관내 189개 개설 약국에 대하여 일반 약품 판매 여부를 전수조사했고 그 한약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고발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약사법 2조에 따라 그 한약 제재도 시약처장이 고시하게끔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성과는 한약사나 금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금약사를 고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약사나 금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을 통해 복지부에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라는 발언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여기 계신 다른 후보님들과 다르게 한약사 문제 관련 약사법 개정을 위해 실제로 발의도 하실 만큼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근데 결국 법안 통과가 중요한데요. 박 후보님은 야당과 교감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여당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통과 추진이 잘 이루어질지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건 이제 그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경기도는 지역구가 60개입니다. 그 중에 국민의힘 의원님 6분이고 54명이 전부 다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접촉 빈도가 야당 국회의원님들과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작년에 10월 30일 날 한약 제재 그 표기에 관한 법률안도 실제 야당 국회의원만 한 게 아니라 여당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님과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려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경기도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을 했지만은 저가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저는 8만 약사를 대표해 가지고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직능에 이익을 주는 어떤 그런 그 정당하고는 연대하고 손잡아서 우리의 권익을 수호하고 지키고 확장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편향된 시각으로 저를 지켜봐 주지 않았으면 감사하겠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약사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강원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없이 취급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요한 한약사 개설 약국 61개소가 정부 행정처분을 받게 했다고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고 계십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약을 면허 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직무유기지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회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아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식약처로부터 한약이 들어가지 않는 의약품은 한약 제재로 허가하거나 수리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대한 회신 경과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결과물을 얻어낸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사법 2조를 보면 한약 제재란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한약 제재란 한약으로 만들었고 식약처가 풀이해놓은 거에 불과한 걸 식약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한약사에는 한약에 들어가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 제재로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되지 않았다는 달리 해석해서 한약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의약품은 한약 제재로 볼 수 있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2021년 보건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재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장이라면 이런 자질구레한 식약처 회신을 가지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최강훈 집행부 시기에 한약사가 비대면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불법약을 배송한 적이 있습니다. 처방약은 야제입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와 처방 변경 조제로 만일 약사라면 매우 큰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약사회 자체 고발로 이 한약사는 무조건 조제 판매가 아닌 단순 불법 의약품 취급으로 판단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비대면 처방에서 시작되었기에 단순 불법 의약품 판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약사에서는 아무런 공격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신세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지 기가 찰 뿐입니다. 왜 한 번도 정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고 대한약사회장이 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약사회가 무능하고 한 일이 없다라고 질타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에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한약사, 약국, 한약국을 구분하자 퍼센테이지 높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론조사 전체를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여론조사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과연 그 여론조사를 잘했는지, 정말로 그 여론조사가 필요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집권 기간 동안 61개가 행정처분이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대한약사회장 못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대한약사회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도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모든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강훈 의원님께서 아까 통합약사 말씀하신 부분이 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사 형태이지만은 그 후보자 토론 때 나왔던 그 원문입니다. 그 기사가 편집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최강훈 후보님께서 통합 약사 이런 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약사 개설 약국 자체가 김대엽 집행부에서 마지막 5개인데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약사의 양료 행위를 격화시키는 편의점 상비약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안전 불감증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편의성 여론을 이길 수 있는 편의점 상비약 대응 논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자본은 국민 편의성이라는 걸 무기로 해서 약사 사회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사 사회는 주로 의약품 안전성, 특히 부작용 등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해 왔기에 언제나 의약품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이라는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편의점 안전상비약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가 매년 수백 건씩 보고되고 있고 약준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확인하더라도 편의점 상비약품 구매자 중 82%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주장에
어느 정도의 근거는 마련해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약국에서 사면 안전한 것이냐, 약사도 부학 지도를 하지 않고 판매한다는 등 여론의 반박에 마땅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박영달이 생각하는 대응 논리는 첫 번째로 약국 약과 편의점 약이 같지 않다는 것을 새롭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약사회는 지난 10월 소비자 단체와 편의점 약에 대한 대국민 심층 여론조사를 시행한 바 있는데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국민들이 편의점 약과 약국 약의 차이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편의점 약과 약국 약은 용량 차이가 나고 성분이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제 질문을 하였을 때 어떻게 변화된 걸 보냐면 구입자 중에 95.3%가 앞으로는 편의점 약 구입 안 하고 약국 약 선택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국민 홍보를 잘한다면 경제성 효율까지 저희 편으로 끌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약사와 편의점 직원이 간치 않다는 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문의약품과 인류약품 D화를 실시해서 편의점에서 할 수 없는 오직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차이점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비단 편의점뿐만 아니라 한약사 문제에 관련해서도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직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심야약국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약사회는 경기도 관내 지하철역사에다가 공공심야약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심야약국에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준하는 집적 조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2019년부터 경기도 약사회장을 역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약준모로 제출해 주신 편의점 상비약 관련 성과가 2024년 10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일하 하셨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혹시 이전에 시행하신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부가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부마다 그 어떤 방에 특히 집중하느냐, 거기에 이제 지부의 그 명암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약사회는 주로 약사법 개정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방문 양료 이걸 어떻게 하면 국가화 시켜가지고 이런 걸 우리 약사 직능의 확대로 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의점 약 확대 부분에 대해서 그 충분히 신경을 못 쓴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부의 특성상 지부가 어디에 관점을 두냐, 아까 말씀드린 한약사 문제, 어떤 지부나 어떤 분야에도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약국 자율정화 사업, 어떤 지부가 79개의 약국을 권익위에 고발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부마다 특성이 있고 어디에 그 관점을 주냐에 따라서 좀 다른 문제라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편의점 문제는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러할 상황 자체가 분명히 아닙니다. 저가 당선이 된다면 이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약사법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분명히 개정할 겁니다. 해서 편의점 약 자체가 국민들한테 파고 들어가는 거 막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국과 편의점은 모두 의약품 개봉 판매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약국은 약사법 제48조 개봉 판매 금지 조문에 따라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 반면, 편의점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판매자 준수사항 조문에 따라 개봉 판매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순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편의점이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국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허가 취소로 되어 있으나 편의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만 판매자 등록 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약국과 편의점이 위상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큰 다른 잣대를 내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또한 약사는 매년 8시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점주만 온라인으로 1회 4시간 교육받으면 끝납니다. 현재 편의점에 편의점 약을 취급하려면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고 12세 미만에게는 판매할 수 없으며 1인 1개만 판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약사회가 많은 비용을 들여 1000여 개의 편의점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8.7%가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발표만 했지 그 이후 지자체 보건소에 고발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이렇게 불법에 대해서 관대하다 보니 지난달 규계위는 법률상 편의점 약 요건인 24시간 연중 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계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규제개혁 부분 정부 업무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만일이라고 가정하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조건이 완화된다면 추가로 15,000여 개의 편의점 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편의점 약 품목 확대와 포스 장비가 되어 있는 동네 대형 슈퍼마켓으로까지 확대된다면 그야말로 약국가는 초토화됩니다.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것은 약사법에도 편의점 약 판매자로 편의점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약사법 44조에 따르면 주민의 이용 편리성과 위의 의약품 회수 용이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춘 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정말 대한약사회가 회원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최광훈 집행부가 안일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무능하다고 다시 한번 말을 안 할 수 없고 약사의 미래 운명을 다시 최광훈 후보에게 맡기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편의점 약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법을 지키지 않은 편의점에 대해 고발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 사항, 법이 개정되면 여러 가지 약국에 대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최강훈 회장 무능하다, 집행부 무능하다는 얘기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박영달 후보님 6월 31일까지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셨죠? 네, 같이 무능합니다. 이것을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대학 부회장으로서 회장단 회의 또는 개인적으로 회장한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건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합니다. 근데 박영달 후보께서는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되면 오늘 이거를 모아서 전부 발표를 하시려고 아껴두셨는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부분은 되게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경기 지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지부가 해야 되는 일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법 개정에 관한 부분을 경기도 약사회는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법에 대한 모호성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대한약사회장의 후보가 돼서 말하기 위한 말을 하는 거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인 환자를 향한 약사의 직접 양료 행위를 차단하는 약배달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각각의 입장이 찬성, 조건부 찬성, 조건부 반대, 반대 중에 고른다면 무엇이고 조건부라면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좀 답변하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최광훈 의원님께서 그 같은 부회장 집행부이 있었는데 왜 편의점적 약 문제에 대해서 그 약사법 개정을 준비 안 했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 6년 동안 경기도 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겸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일은 경기도 약사회장도 해야 되지만 보험 담당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편의점 약에 대한 약사법 개정을 준비는 약국 담당 보호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저와 회원을 같이 그때 못했다 한다 그러면 저가 8만 약사의 대표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저는 경기도 약사 회장 하는 것도 벅찼고 보험 담당 업무하는 것도 벅찼습니다. 약배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정부나 국회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약배달을 추진하는 것은 거대 자본의 보건의료 시장을 통째로 맡기고 국민의 안전보다는 편의성과 상업적 이익을 선택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로 확인된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탈모, 비만 등 질병의 치료와 무관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처방이 남발되고 있으며 사설 플랫폼 이용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과 처방 전 의미 변조 우려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의약품 불법 유통을 조장할 우려 또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만약 약 배달을 허용하게 되면 보약 지도 과정에서 처방 검토를 통한 오류와 상호 금기 등을 걸러낼 수 없으며 전달 과정에서의 변질, 훼손, 지연 우려와 함께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는 사회적 혼란의 불씨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지모 선생님들과 함께 경기 약사 학술대회를 통해 논문을 많이 접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때 나온 경기도 학술대회에 나온 논문 내용을 보면 의약품이 혹석이나 혹한기에 온도나 습도에 매우 민감해서 실제 약 배달을 했을 때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들, 그다음에 비대면 사용자의 90%가 도시에서 40대 이하가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얘기들, 그다음에 의료 취약지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기업들은 오히려 수익이 되지 않는 의료 취약지대에 약 배달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은 약후의 불법이므로 마땅히 폐기돼야 된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박영달은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경기도 약사회장으로서 불법적인 약국 척결에 많은 일을 해오셨고 또 숱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약 배달을 하는 약국을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세우셨는데요. 경우에 따라 지부나 분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배달 및 한약사 문제 해결을 지부 분해와 연계하고자 하는 구상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지부나 분해와 갈등 없이 약 배달 약국을 어떻게 처벌하실런지 어떤 조직 구상 등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약 배달 이 부분은 사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 약사 회장으로서 어떤 약 배달을 하기는 현실은 어렵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디에 집중했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저는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79개 약국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79개 약국에 대해서 권익위에다 고발했습니다. 왜냐? 보건소에다 하게 되면 보건소장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행정처분을 안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권익위에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제가 그러면 그런 그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분회장들하고 수시로 협의하면서 분회에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경기도 약사회가 나가서 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약 배달 문제도 이런 걸 해준다면 향후에 분회장, 지부장님들과 협의하고 그분들의 정보를 받아서 대한약사회가 할 겁니다. 문제는 대한약사회가 그런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게 문제지 실제적으로 하고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성남에 있는 약국을 방문했는데 그 약사님께서 부부 약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반가이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무자격자 판매로 인해서 그 고용을 했는데 그 고용한 것 때문에 자기가 청문회 불려나갔고 진짜 모욕스러웠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과감하게 그 종업원을 해고하고 그다음에 조제실도 투명 조제실형을 만들어서 앞으로 내부가 다 보이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내가 정말로 다시 정상적인 약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길을 가게 돼서 굉장히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청문회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한 약사는 그에 반발하면서 똥물을 퍼가지고 청문회장한테 뿌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심하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각서 받아냈고 배상 보전했고 카운터 척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 배달 문제 이건 회장의 의지 문제입니다. 부회장, 지부장님들 협조해서 반드시 9만, 8만 약사의 대표성을 갖고 초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약사회는 2022년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 나우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고발인은 저입니다. 고발장에 약사법 44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장지호는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있고, 여기서 단지 약국을 닥터나우의 하청 업체로 전락시켰다.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50조에 따라서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장지호는 닥터나우에 가입한 일명 제2약국 중 특정 약국에만 처방전을 교부했습니다. 저는 해당 약국은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 판매함으로써 특정 약국의 개설자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교사했다고 전 진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8조 1항에 따라서 누구든지 전문 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가 전문 의약품인 남성형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정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것을 예시로 삼아 또 고발했습니다. 저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봤으며, 약사법에 따라 대면 투약, 약국의 판매 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 곳에 참담함을 느꼈고, 따라서 저는 저가 고발인으로 경찰 강남경찰서에 출석해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약 배송에 대한 위법성은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했고, 지난해 다행스럽게도 닥터 나우에 대해서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이란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법원에 약식 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닥터 나우 대표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벌금에 그치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불송치로 귀결될 뻔한 사건이 검찰이 재수사 통보로 뒤집힌 사건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약국가는 비대면 진료에 따라 비대면 치료제인 위고비가 심부름 업체를 통해 약국 대리 수송과 배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불법이지만 가격 남매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당근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구입한 위고비를 다시 재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런 불법 천지, 대한약사의 약국위원회에 있으면 가만둬야 됩니까?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약사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야만이 대한약사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현재까지 분회에서 한약사 문제를 맞닥뜨려도 대학에서 관리를 먼저 해주거나 뚜렷한 지원을 먼저 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법 판단은 분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분회가 한약사로부터 양료 수호를 잘 해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각 후보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약사에는 한약사 문제로 회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포항 방문했을 때 그 해당 약사님으로부터 울분에 찬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한약사로부터 고발당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고 분회장이 공정위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늦장 대응으로 자기네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마지못해 지금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만시지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또 군포시 약사회에서 한약사 전문의학 취급으로 행정처분을 보건소가 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무슨 이유인지 변호사 2명으로서 유권 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제 판매한 게 아니고 지가 먹었다 그러니까는 이거 무혐의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군포시 약사회장이 보건소에 찾아가서 정말 그 한약사가 뭘 먹었는지 정보 요청해. 그랬더니 그제 와서요, 이것을 자기네들의 결론을 안 내고 경찰서로 다시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한약사장이 대한약사에서 했다고 지금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은평구 아기오가리 개공 판매의 경우에도 서울시약 등 지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안 했고 대학도 대응을 하지 않아서 무혐의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분해에서는 개별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부나 대응 차원에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분해나 지부에만 맡기지 말고 대한약사회가 직접 나서서 법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부는 좀 규모가 큽니다. 지방에 있는 지부는, 특히 분해는 규모가 약합니다. 혼자서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약사장 당선되면 앞으로 회원들이 한약사 문제로 고발당하든지 시비에 휘말릴 경우 즉각적으로 분해와 지부와 협의해서 회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지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약사회 업무는 후보님 본인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시는 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회계 의혹 등으로 대학 윤리위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인사분이 계시고 또 중앙선관위 시절에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인사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약사 약배달 척결 약국 공약 수행 시 내로남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또한 저희 약준모 PPT 제출 기한도 지키기 힘드실 정도로 그런 캠프 구성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40대 미만 임원 공약이 너무 무리한 공약인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이제 변명처럼 얘기한다면 대한약사에서는 최강욱 회장님 집행관 혼자 나왔고 그다음에 서울시 약사회에서는 권영규 회장님 혼자 나왔습니다. 경기도 약사회에서는 3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그것도 집행부에서만.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인력이 많이 딸립니다. 임원들 자체가 한 또 3분의 1은 지부 쪽으로 가 있고 또 3분의 1은 저희 또 와 있는데 그것도 100% 다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PPT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한 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 옆에 계신 우리 후보님을 사실 지원 유세하다가 사실 본인의 비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저기 1차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이분이 선거권이 있다, 피선거권이 없다, 뭐 이런 거가 실제적으로 우리 약사법 규정에 된다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그런 문제점을 뭐 공직선거법과 이율배반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재 같이 동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글쎄 그건 이제 제가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그거로 인해서 어떤 법적 처벌받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지 뭐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미진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약사회는 지금까지 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어떤 지부가 많은 다른 지부도 많이 했지만은 경기도 약사회만의 독특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가장 큰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약사가 존중받고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법과 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도, 여기 제일 중요한 인제도 상품명을 성분명으로 지으라는 거라든지 대체조제 간소법안을 발의한 거라든지 여러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회원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만 약사의 대표성을 갖는다면 확실하게 더 회원들의 권익 수호를 권익 보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강욱 회장님께서는 1차 토론회에서 약정원의 잦은 오류에 대해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져서 현재 그렇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
그동안의 오류들이 다 해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보기에 실제 뭐 하나 제대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회원들의 얘기고,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약정원은 집행부마다 벌이는 새로운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있고,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은 경쟁력 하락으로 침몰이 예상되는 부실 기업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금년 10월 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약사회 예산 4억이 투입된 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램인 PSP 행방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도 PSP가 바코드와 프로그램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약정원이 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램을 유지할 역량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약사의 청구 프로그램 PIT 3000과 PM 플러스 2000의 점유율은 보시다시피 2021년 51%에서 2024년 4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3자 찍을 날이 보입니다. 이유는 약정원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비용이 나가는 구조이며, 라벨 프린터마저 월정액을 내는 등 결과적으로 사설업체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2023년 초 이시스 사태가 벌어질 당시 회원들이 불만 폭주와 함께 약정원 프로그램으로 대이동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 대학은 침묵했습니다. 이시스 사태는 EDB 바코드를 갖고 올 골든 타임이었으나 대학은 실패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설업체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바코드를 읽게끔 오픈했는데 약정원만 EDB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정원이 EDB와 바코드를 읽지 못함으로써 약정원 프로그램의 이탈은 불보듯 하락이 예상됩니다. 현재 약사들은 바코드 사용료로 연평균 1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민간 사설업체가 비대면 진료를 시작할 경우 약정원은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일부 병원 EMR을 보유한 업체들은 이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탑재하고 언제든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60% 이상을 점유한 사설업체들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시작하면 약정원과 PPDS는 저항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UB 바코드와 EDB 바코드는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원 소프트웨어 점유율 하락으로 사기업 독과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PIC 3000 판플러스 2.0으로 전환하겠다. 목표율 60%인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두 번째, 4억 원 비용 들인 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램 PSP 10월 말까지 최소한 베타 버전은 보여주게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있습니다. 약정원 문제 매번 곧 해결될 거라는 답변 지금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사회 예산 4억을 들여서 PSP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죠? 상임이사회에서? 장담합니까? 장담합니까? 상임이사회에서 약사회 예산 4억을 드린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팩트 체크하십시오. 아니, 팩트 체크하십시오. 자, 질문하려면 확실하게 알고 질문합시다, 우리. 상임이사회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이런 질문 해도 괜찮습니까? 4억이 들어가는 그 부분은 약정원의 예산이
순수하게 투입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 약정원에서 소요되는 약정원 직원들의 인건비가 그 정도 든다는 그런 부분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PM 플러스 20, PIT 3000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EDB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EDB에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 제가, 예. 아니, 그게 다는 잘 모르고 지금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답변할 하는 기회 겁니다.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예. 그러고 지금 뭐 EMR 업체들이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지금 해서 비대면 진료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전자처방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약정원에서 그렇게 됐을 때 연결할 수 있냐? 당장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약정원이 아직까지 버벅대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되는 일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 분명히 네,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발언 시간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약간 훈훈해 보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후보님들께서 상대 후보님들의 공약 중 한 가지를 골라서 1분 동안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순서대로 최강훈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최강훈 회장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심의 약국 그 국가 사업화 시킨 거 항상 감사드리고 있죠. 공공심의 약국 지금까지는 어떻든 지자체 중심으로 나갔던 것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국가 사업화 되는데 앞으로 그 큰 업적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감사드립니다. 또 권영 회장님께서는 뭐 잘 알다시피 사실 성명 처방 불모지대인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성분명 처방을 공론화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또 국회나 정부한테 어떤 그 필요성, 당위성 이런 부분을 강하게 각인시킨 것 이런 부분에서 존중하고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분 동안 후보님들의 마지막 발언 있겠습니다. 이런 그 귀중한 자리를 통해서 저희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저가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박현주 회장님과 약준모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저희는 경기도 학사에는 지난 제가 재임한 6년 동안 경기 학술대회를 통해서 약준모가 지향하는 바를 저희 같이 공유해 왔습니다. 정책 방향을 공유해 왔습니다. 앞으로 약준모는 제야 단체이기도 하지만은 이체는 대한약사의 본류에 진입해야 됩니다. 진입해서 약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하는데 주도적인 그 인물들을 배출하고 주도적으로 끌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담임만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저가 담임으로 했던 결과물 후배들한테 잘 전달해서 우리 약사회가 신구가 자연스럽게 스위치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약사 양료 행위 수호와 약사 미래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해 주신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긴 시간 동안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우리 약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가 대한약사회장의 차기 리더를 선택하는 데 있어 귀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약준모 주간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